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네, 지금 저희는 대중문화와 젠더 지금 두 번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남 엔터테인먼트, 남자들은 과대 제한되고 여성들은 사라지는 현실 해서 지금 1편에서는 왜 여성 연예인들이 사라졌나, 정말 여성 연예인들은 재미가 없나 이런 걸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2편 남자들만 빠지는 남자 예능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아까 저희가 멋진 구호스럽게 정리한 이 주제가 뭐였죠? 아재들을 조지자. 네, 아재들을 조지자. 아우, 재밌네요. 되게 오늘 대표님 신나 보이세요. 네, 내일부터 휴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 그 게스트로, 예, 지금 최지은 기자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기자님, 네. 남자들만 살아남아 있는 예능, 네. 예, 아재 예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2부에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예, 얘기를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자 없는 예능에 대한 제작진들에 대한 인터뷰는 2015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게 너무 심각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사를 썼던 건데, 그 이후에도 거의 바뀌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 봄까지 뭐 개편철마다 보도자료가 오거든요. 뭐 우리 이번에 이런 예능을 런칭했다라는 메일이 오는데, 매일매일 새 프로그램 소개 메일이 오면 다 남자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소개인 거예요. 2015년 이후로도. 네네, 2015년 이후로도 뭐 살림도 남자가 하고, 뭐 과학도 남자끼리 하고, 딸도 남자가 키우고, 뭐 혼자 사는 것도 남자들 얘기를 하고, 뭐 개밥 주는 것도 남자들이고, 뭐 화장하는 개밥 것도 주는 거 진짜 웃겨. 근데 저 그 프로그램 좋아하는데.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개가 귀여우니까요. 남자 말고 개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보다는 남자와 개라서 좀 더 보기 편한 게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정말 어느 날은, 야, 이거는 진짜 남자는 무슨 숨만 쉬어도 방송 아이템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들도 결국 맞아. 남자를 스타로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뭐 정말로 굉장히 성차별적인 이론 같은 걸 퍼뜨리는 남자도 있고, 뭐 남자 아이는 여자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뭐 엄마들이 뭐 이렇게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훨씬 더 유명해지고, 뭐 이런 케이스들을 보는데, 뭐 아예 제목에서부터 남자들의 리그라는 걸 내세운 프로그램들도 꽤 있죠. 뭐 아는 형님, 뭐 오쾌남, 시간을 달리는 남자, 뭐 F학점 공대형, 그리고 뭐 남자 원기 상승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남자 형, 뭐 그리고 뭐 이제 부제나 이런 걸로 뭐 사내 수컷, 뭐 이런 카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특히 그 많이 볼 수 있는 자막들이 요즘 뭐냐면 아재 예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문구나 뭐 기사에 나는 거나 이 프로그램 안에서의 자막도 다 뭐 아재들이 뭐뭐 했다, 뭉쳤다, 아재들이 뭐 어딜 갔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최근 몇 년들 사이에 남자들끼리 하는 예능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남자 MC, 남성 예능인들 중심 프로그램들인데요. 제가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방송에서의 차별, 방송산업 성별 구성과 방송 내용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YWCA가 2016년에 그 32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출연자의 성별이 남성이 66.3%, 여성이 33.7%,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봐도 남자는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20대. 근데 여성은 20대와 30대가 동률인데 40대가 되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한껏하게 퍼센트가. 떨어지는. 예. 그래서 방송을 봐도 느껴지지만 그 중년 남자들, 뭐 전현무, 김성주, 강호동 씨 같은 본 얼굴을 여기서도 보게 되고 저기서도 보게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채널을 돌리면서, 와, 아는 형님을 여기서도 하고 두 칸 건너서 여기서 또 하고 있고, 또 거기 지나고 나면 무한도전하고 있고, 이런 정말 어느 나이 대 남자들만 끝없이 보게 되다가 깨달은 게 프로듀스 101 시즌2가 그 사실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크게 흥했거든요. 뭐 이제 그렇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물론 흥했지만,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젊고 신선한 뉴페이스 남성들을 방송에서 볼 기회가 진짜 적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새로운 얼굴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쨌든 그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볼 기회가 그동안에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재 예능이 반응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심지어 아재 예능도 그냥 이렇게 어떤 어른으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잘하지 않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판을 치는 것 같거든요. 잘하지 않은. 예, 그래서 그 남성들의 미성숙함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의 이제 예능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아는 형님은 왜 다 40대 중후반인 남자들이 여전히 교복을 안고 교실에 앉아가지고 서로 야자 타임을 하면서 장난을 치면서 그 어린 사람들이 나오면 남녀 불문하고 성희롱하고 그래서 술집에서 하던 걸 마치 왜 딸뻘과 공중파에 연인 사이 나오고. 상황극을 하는지. 그래서 뭐 그런 아는 형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50이 넘은 김건모 아재들을 장가를 못 갔기, 그러니까 결혼을 못 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자면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들, 애기들. 그래서 막 청소도 안 하고 아무거나 먹고 막 슈퍼맨 티셔츠 아직도 입고 그런데 이걸 또 어머니들이 보고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철이 없으니 여자를 빨리 만나야 무슨 여자가 세탁기도 아니고 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능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는 아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라는 고민을 좀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님 얘기하신 그 프로듀서 101 얘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한편은 그 잘하지 않는 아재들 다 386 세대 아재들하고 만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 386만 문제가 아니라 X세대들 늙은 40대 저와 동갑인데요. 초중반 애들도 되게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얼마 전에 너무 이상한 광고를 하나 본 거예요. 정우성이 나오는데 막 낙엽 떨어지는 길에 서가지고 여자한테 막 낙엽을 던지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 이러고 소리를 지르더니 뭐 특가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온라인 봤어요. 쇼핑몰 광고를 하는 건데 그냥 봐도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옛날에 2%인가 하는 음료수 선전에 정우성이 가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광고가 있었던 거예요. X세대들이나 알만한 광고인 그때 건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뭐 아는 여자라는 영화에서 또 가지고 왔었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패러디하면 너희들이 다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 X세대의 문화 엘리트적인 감수성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지 뭐 예컨대 서태지 문화 대통령 이거 우리 문화잖아 이런 식의 어휴 왜 서태지 광팬이셨던 우리 처장님 막 완전히 급 공감하십니다 지금. 근데 그게 약간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들었냐면 그 왜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서 살려내는 90년대 복고풍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 돌아오는 것도 보면 사실 다 그 X세대 대중가요에 사실 힙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랩을 막 하면서 문화에 돌아와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얘네들은 저도 그 세대지만 왜 그 다음으로 가지 않는가 왜 여전히 자기네들이 그때처럼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청년들의 권력이 공백기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0, 30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기보다는 계속 오포 세대. 뭘 많은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떤 비정규직 세대, 88만 원 세대 이러면서 지금 그 40대가 20, 30대의 어떤 그 기성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과 일정의 우리는 다른 세대야라고 출발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너무 마이너스에서 지금 출발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대중문화가 또 한동안은 아이돌만 나온다고 또 비판을 듣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돌이 문화의 중심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열악한 노동시장이 되어서 프로듀스 101이라든가 아이돌 학교 같은 말도 안 되는 무한 생존 경쟁을 하는 이런 시장으로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20대 정도, 그러니까 30대는 좀 다르지만 20대는 이제 TV가 중심인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대중문화는 TV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좀 아니게 되었거든요. TV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클립을 짧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이젠 그냥 TV 밖에 있는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것들을 맞아요.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늙어버렸네요. 그쵸. TV가 늙어버렸네요. 네, TV 맞아요. 그런 거 영역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권력도 없고 사실 이들과 TV라는 세계는 그새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아재들이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펼치고 근데 그 취향을 펼쳤을 때에 심지어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토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익숙하게 보았던 거 그리고 내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좋고 의미 있고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철들지 않은 소년 같은 나라는 것을 지향하는 아재들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낭만 아재스럽고 싶은 건가? 욜로 아재라는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어쨌든 그 이것도 역시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드러난 어떤 현상인데 뭐 일상이나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것이 여성 혐오적이다라는 그 발화가 늘어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그 중장년층 이상 남자들의 그 공적인 사적인 영역에서의 무례함이나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때 개저씨라는 말이 좀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그럼요. 근데 물론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남성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쓸 수가 있냐. 그랬는데 사실 이 개저씨라는 표현은 그렇게 크게 외쳐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에서는 갑자기 아저씨를 낮추는 말인 아재를 되게 집요하게 어떤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은근히 약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모해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재라는 거를 아예 그냥 트렌드로 밀어붙이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남자들의 그러니까 40대 이상 아니 30대만 넘은 남자들도 다 아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아재는 아재 파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재 파탈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붙인 남자들이 거의 모든 그 남성 예능인들에게 다 아재 파탈이라고 했었어요. 아무나 뭐 꼭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것도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다 아무나 나오면 아재 파탈의 매력을 가진 누구라고 했었고 또 뭐 어린아이나 젊은 여성의 어떤 뭐 귀여운 면모나 약간 의외의 모습 같은 거를 예능에서 전부 아재 입맛, 아재 취향, 아재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재랑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좋은 걸 아재랑 갖다 붙이면서 아재는 되게 트렌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예능에선 끊임없이 아재들을 모으고 지금도 새로운 아재들이 나와서 또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런 식이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그 뭐죠? 뭐 성공하는 남성 그 이제 성공이 다들 어려워지면서 좀 약간은 찌질해지고 일상에서 그러한 너희들도 참 소중한 존재야 라는 우쭈쭈를 그러면은 아재라는 용어로 담아서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그 기살리고 있는 기살리기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면을 가진 아재들이 또 아재 맞아. 기살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신문의 기명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우리를 아재라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뭐 이제 뭐 개저씨가 되지 말고 아재가 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고 막 왜 뭐 후배들이 내가 무슨 썰렁한 개그를 하면 뭐 이렇게 냉담하게 보는데 아니 뭐 우리 아재 화이팅 막 이런 식의 스스로 기살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재가 아닌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자기들의 어떤 존재 가치 그리고 우리도 알고 보면 막 약하고 힘들고 사실은 마음 따뜻하고 귀여운 존재들이야라는 얘기를 하는가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그러네요. 이게 또 흥미로웠던 거는 노동당에서 총선 때 정확히 지금 제가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젊은 여성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였나요? 하윤정 씨
뭐였죠?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재 정치 아웃을 구호로 이제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아재 우리는 개저씨 말고 아재가 되자며 또 막 춤추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를 자기 뜻대로 바꾸나.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대중문화든 어디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그러니까 위로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40, 50대 남성 가장들이 너무 힘들면 뭐 예능이 얼마든지 기 살려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 살려주는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여성을 배제하고 소수자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흐름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자기를 중심에 세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젠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됐던 것들이 그냥 계절씨는 그런 거잖아요. 함부로 하고 권력을 부리고 유세를 떨고 남자라고 갑질하고 쩍벌남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총칭 진짜 한국 남자들은 왜 좀 변해야 돼라고 했던 것들을 순식간에 아재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꾸면서 성차를 뛰어넘은 하지만 자신들이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권위 뭐 이런 것들로부터는 이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수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그러한 아재 담론이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힘든데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를 막 무시하고 계절씨라고 힘든 그러는지 모르겠다. 서럽다 막 이런 것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중년 이상의 대부분은 또 기혼 남성들이 많죠. 이런 아재들이 예능을 장악을 하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집단 안에 들어있지 않은 뭐 여성이나 청년이나 비혼자들에 대한 방송의 태도라는 게 굉장히 무례하고 무신경해졌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뭐 예전이라고 해서 뭐 아주 좋았다 이건 아닌데 그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방송에선 거의 그냥 언급을 하지 않죠. 홍석천 씨만이 이제 유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언급을 하지 않거나 뭐 비하를 하거나 뭐 왜곡된 이미지를 그냥 재생산하거나 그리고 뭐 게이인 남성 지인을 뭐 이제 한 다른 헤테로 남성이 뭐 여사친,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와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름망이 전혀 없는 채로 방송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 그냥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웃음을 찾아내니까. 그리고 뭐 젊은 여자 출연자가 토크쇼 같은 데 나오면 이 사람하고 진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앉혀놓고 뭐 누구신 참 예쁘시다. 뭐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막 이러면 이 상대 여성이 할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날 앉혀놓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인형 취급을 하고 있고 역시 여배우는 뭐 다르네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과 대화하는 법 자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스타가 나오기 힘들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방송이 여성을 스타로 만드는 법을 모르고 그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성에겐 캐릭터를 주지 않고 그냥 예쁜 여자인가 안 예쁜 여자인가가 너무 중요한 기준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약간 놀리거나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재들이 예능을 모여서 할 때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흔한 게 결혼이라는 거를 되게 인생의 무덤 넌 이제 끝났다. 맞아. 맞아. 그런 거 진짜 많이 들었다. 힘든 길로 들어오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결혼 앞둔 사람한테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축하할 일이냐. 뭐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다 뭐 결혼 뭐 지금의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 중에서 어떤 남자가 여기에 끼지 않고 나는 결혼을 한 것이 행복하고 아직도 뭐 되게 연애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끼리 쟤는 뭐 분위기 깬다 막 이상한 말 한다라는 식으로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 그래 뭐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 참 힘들지 막 뭐 히말라야 오르는 기분이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역시 뭐 형님은 솔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만의 공감 토크를 남자들만의 공감 네. 토크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성인으로서 자기들이 선택을 한 방식인데도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막 억압과 손해 막 이런 걸로 여기고 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만 이 같은 편인 남자들과의 연대를 공고하게 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그 결혼 후려치기 그리고 자기 배우자에 대한 존중 없는 토크가 정말 너무너무 많죠. 생각해보면 여자 연예인이 결혼한다 그러면서 이젠 저는 지옥으로 걸어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소름이 네, 저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살날 정도가 네. 아니지. 여자 연예인들이 그 결혼에 어떤 현모양처적으로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 말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나죠. 그쵸. 인스타 하나에도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진짜 그럴 것 전 같아. 이제 뭐 10월드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예의가 없다 막 이런 말을 할 거고 예의가 없다 정도에서 안 끝날 것 같아요. 그게 뭐랄까 왜냐면 어쨌거나 남성들은 자신들의 남성성과 그 네트워크를 성적 에너지라든지 성적인 능력, 자유로운 성생활 막 이런 걸로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일부 일처제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희생하는 거고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맞아. 수 있지만 여자 연예인은 만약에 성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한순간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그렇게 얘기할 전제가 수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거의 뭐 이들의 그건 남자는 원래 본능적으로 한 여자에 만족할 수 없는데 내가 일부 일처제라는 그 제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그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며 큰 희생을 하는 것이며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가장으로서의 남성을 굉장히 치켜 세우면서 이들이 그 집에서 노는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바가지를 긁히면서 되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그리는 건데 사실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50%. 네, 독박 육아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남자들의 농담 안에서는 남자가 진짜 살다 보면 진짜 가정 뭐 힘들지만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다. 사회생활은 여자들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XTM은 이제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채널인데 수방사, 그러니까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라는 프로그램이 아내의 동의 따윈 필요 없다. 뭐 이런 모토를 걸고 남성 시청자의 의뢰를 받아서 뭐 집을 개조해주고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공간, 뭐 야구장, 게임방, 낚시터, 뭐 그리고 집 안에요? 네, 집 안에 뭐 어떤 격투기 케이지 그리고 남성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개조를 몰래 하고 뭐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남성을 그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면서 자기 공간 하나 갖지 못하는 약자로 포지셔닝을 하는데 보통 여자한테는 자기 공간을 찾아주려고 하지 않고 부엌이 여자의 공간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남자에겐 뭔가 따로 공간이 필요한데 오죽이나 별게 없으면 화장실까지 나왔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것들 있는 이게 거죠. 약간 저는 보면서 되게 화가 났었던 건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페미니즘 제1물결의 버지니아 울프가 했었던 얘기잖아요. 이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싹 자기 걸로 가져가 버리는 수컷의 방을 사수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김정훈 씨 기억하세요? 아 남자의 알죠. 네, 네, 남자의 물건. 네네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 음. 쓰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문화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들어오셔서 일종의 남성주의를 설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물건도 뭐냐면 제목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의 공간과 자기의 취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IMF를 지나온 대한민국에 지친 힘 있는 남자들한테 되게 어필했었던 작업인 거죠. 그래서 그 남자의 물건에서는 되게 성공한 남자들을 한 7, 8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서 취미에 대해 듣는 얘기예요. 바둑, 스포츠, 만년필 뭐 이런 얘기 듣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TV로 오게 되면 수방사 같은 컨셉을 띠거나 더 나빠진 게 남원 상사였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들 때문에 기가 죽은 남자들아
뭐 남원 상사와 함께 일어서라 이런 처음에는 컨셉을 거의 남원 상사는 복수 컨셉이었는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좀 포맷이 많이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복수하는 컨셉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뭐 독박 육아부터 해서 실제로 뭐 그 워킹맘으로 일하던 분이 과로사 했잖아요. 그 보건복지부 공무원. 그러니까 정말 그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서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대척점으로 이렇게 계속 그 예능은 재현될까?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다루자고 손희정 선생님께 얘기했던 것도 어떻게 현실하고는 이렇게 동떨어진 서사가 끊임없이 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안쓰러운 남자 가장들. 그 아내 눈치 봐야 되고 막 내가 돈 버는데 내 돈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 억울함은 광고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광고가 이제 좀 그런 식이었죠. 뭐 아내 몰래 뭐 이렇게 게임기를 사는 뭐 남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어떤 성인 대 성인이 결합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논의를 해서 우리가 뭔가 좋은 결론을 이끌어낸다라는 것보다도 부부라는 관계를 이미 되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상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힘들고 뭐 방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공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기혼 여성들한테는 공간도 공간인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육아를 하는 여성들은 사실 그냥 이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이들의 시간 없음은 일단 너무 처절하고 예능이 되지 않고 그나마 요즘에 이제 엄마가 가출했다? 뭐 엄마를 이런, 찾지 마.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그나마 이제 그 것들이 좀 여성의 시간이라는 면에서 이제 뭔가 시도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보통 엄마를 찾을 때 밥 해달라고 찾지 않나요?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재밌었던 거는 그 유급 휴가 프로젝트 엄마를 찾지 마라는 EBS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까칠남녀 직전에 방송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엄마한테 하루 동안 유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유급인 것도 너무 전업주부인데 유급 휴가를 주면서 100만 원을 주고 하루 동안 이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한 시간을 쓰게 하는 그래서 이제 돈을 어디 쓰는지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워킹맘도 힘든데. 네, 그렇죠. 워킹맘 힘들죠. 아무튼 그런 이제 약자 포지셔닝, 힘든 남성에 대한 우쭈쭈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한국에서 특히 그 가족 얘기를 하는 예능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가정 내 폭력을 약간 특이한 사연 정도로 소비를 하고 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하고 끝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건데 뭐 이제 그런 건 뭐 동상이몽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었던 건데 그 MBC 에브리원의 결혼 터는 남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여기서 어떤 남자분이 회식 때문에 아내가 늦게 귀가를 했는데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다. 네? 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이거는 이거 무슨 학교 훈육하는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이제 때리면 안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약간 특이한 남자, 이상한 남자의 그 특이성으로 코믹한 에피소드. 로 이거를 소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MC들이 이제 이때도 다 남자분들이었는데 이때도 그 김성주 씨가 자기가 옛날에 부인과 싸웠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돌도 안 지났던 갓난 아이를 자기가 허리에 끼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너 얘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아? 라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눈물 어린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여성이 어떤 엄마가 내가 애를 가지고 남편이랑 싸우는데 애를 이렇게 볼모 삼아서 사과를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남자들의 이러한 뭐 그 아내나 아이를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웬만큼 수위가 높아도 그냥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뭐 한 여성 연예인 같은 경우에 뭐 아이를 방치했다라면서 그 치댁 쪽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제 곤란하게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남성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혼외의 아이를 가지거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은데 그쵸. 이 여성이 비난받았던 것만큼 절대 비난받지 않고 남자 그럴 수 있지라는 식인 건 너무 흔한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되게 화가 났던 게 인생 술집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일 싫어했어요. 하다못해 이제 우린 네가 술 먹는 것까지 보고 있어야 되니 막 그렇죠. 그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인생술집? 케이블이었나? 네, 케이블이었어요. 심지어 술 먹는 게 그냥 늘 일인 걸 자랑하는 신동엽이 진행을 저 신동엽 매우 좋아했었던 과거가 있지만 그냥 앉아갖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맨날 먹는 김준현이랑 맨날 술 마시는 신동엽이랑 이렇게 앉아서 남자 연예인 데려다가 계속 술 마시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젊은 여자 연예인이 한 명이 고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초반에 보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제 중년 남자 배우가 출연을 했어요. 이들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막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약간 센 척을 하고 막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남자 순위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최지은 기자님 여기 미간이 막 찌푸려지면서 정말 너무 싫다 이게 막. 이 배우분이 했던 얘기가 이분은 부인 되시는 분도 연기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런 얘기죠. 결국 그 아이들이 특히 신생아일 때는 밤에 안 자고 막 깨고 그쵸, 울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런 경우를 주위에서만 봐도 어떻게 인간의 자식은 자는 것도 스스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양육자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맞아요. 거를 이제 누가 가까이서 애를 낳고 나니까 알게 됐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이때 정말 막 수유도 힘들어요. 해야 되고 네. 막 애를 정말 잠을 24시간 못 케어하는 자요. 게 엄마들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때 이제 애가 자다 깨서 울면 나가서 애를 달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 사이에서 약간 팁이라는 식으로 이제 선배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자기도 그래서 자는 척을 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들이 너무 즐겁게 웃는 거예요. 이걸 정말 팁으로 공유하는 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아기가 울고 있지만 난 졸리니까 내가 자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전 응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되게 즐겁게 웃고 그러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잠을 못 자고 애를 달래러 나갈 때 그 컨디션이 얼마나 말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들은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냥 하하 뭐 형도 그랬어 나도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소비를 하는데 전 사실 그걸 보면서 약간 인간에 대한 큰 실망을 하게 됐었고 근데 이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이것이 야 어떻게 문제라는 걸 네. 모르는 거죠. 너는 그러면 네 부인은 맨날 뭐 젖 먹이고 뭐 기저귀 갈고 엄청 힘들 텐데 자는 건 좀 그렇다라는 말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재미를 죽이는 그렇지. 프로 불편러가 되죠. 그렇죠. 뭐 그렇지. 그리고 저놈은 뭐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한 놈이고 그런 얘기를 여자가 해도 힘들고 남자가 해도 뭐 쟤는 왜 재미를 안 받아주고 저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좋겠고 혹은 제작진들이라도 이런 얘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편집해서 빼주는 정도의 감수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모두 다 하하 이거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미운 우리 새끼 처음에 할 때 네. 한예진 씨 나왔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건모 어머니가 계속 자기 아들 막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건모가 성률이랑 이제 스캔들이 났었는데 성률이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예진 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어머니 성률이 씨 저랑 동갑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모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 20살 차이 나는 이런 파트너다라는 걸 어필하고 그러니까 김건모 어머니가 매우 기분이 상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약간 좀 진행이 되면서 며느리로서의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여성 캐릭터가 점점 이 어머니들과 남성 진행자들을 불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 가서는 한예진 씨가 그냥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회차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빠지셨죠. 그래서 한예진 씨 빠진 자리에 매번 다른 남자 패널이 들어와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제되는구나. 김민종이라든지 뭐 차태현이라든지 이런 사랑받는. 그리고 얼마 전에 오연수 씨가 나오셨을 때 그 김건모 씨 어머님이 오연수 씨한테도 굉장히 좀 무례한 말을 하셨었죠. 뭐 남편은 뭐 괜찮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연수 씨가 이제 손지창 씨에 대해서 뭐 되게 뭐 술도 안 마시고 아무튼 좀 이렇게 건전하게 산다는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뭐뭐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던 걸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젊은 여자는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며느리는 토를 달면 안 되거든요. 남의 집 아들들은 에이 어머니 뭐 그건 아니죠라고 말을 해도 막 그렇게까지 맞아. 미운 그런 존재는 아닌데 며느리는 어디 감히 며느리는 안 되는 거죠. 어디 감히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들이 예능에 어렵게 기회를 잡아서 출연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는가를 보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고 너무 되게 공감돼요.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3대 천왕이라는 그 맛집 주인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재미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걸그룹 멤버들을 약간 방청석에 앉힌다던가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음식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나와서 뭐 약간 네가 개인기를 하면 이거 먹게 해줄게 혹은 뭐 애교를 보여봐라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왜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어리고 예쁜 여자들의 막 이런 표정 같은 거 뭐 이런 효과음 표정 이 사람들의 그 막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먹고 싶어하는 거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집어넣는데 그냥 이 먹방이나 뭐 쿡방 같은 것들에서도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냥 뭐 정말 그 꽃 병풍이란 말이 있는데 그냥 예쁜 병풍처럼 여기 앉혀놓고 리액션 컷만 따거나 나와서 애교 부려봐 아니면 뭐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뭐 그거 하고 뭐 우리한테 되게 졸라봐라 뭐 이런 걸 시키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볼 수 없게 된 게 그러니까 있고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먹방 쿡방에도 남자 아이돌이 나와서 막 크게 입 벌려서 맛있게 먹고 이게 안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3대 천왕을 생각해보면 백종원이라는 또 40대 후반인지 50대인지 알 수 없는 나이든 남자와 젊은 여자라는 그 조가 짜여지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뭐 회의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젊은 남자들은 또 설 자리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의 메인은 백종원 씨랑 김준현 씨인 거죠. 나머지들은 사실 김준현 씨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뭐 꽃병풍 역할이 아니면 그 리얼 버라이어티에서는 누군가의 커플 뭐 이런 거 그 연애 상대라는 롤 같은 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런닝맨에서 송지효 씨한테 그런 뭐 월요 커플이니 뭐니 하는 그런 롤을 맡겼었고 그리고 뭐 유희 씨가 갑자기 막 무한도전에서 광희와의 소개팅 패치와이죠. 서로 아는 사이인데 친구 사이인 사람들을 그냥 어색하게 앉혀놓고 뭐 이제 뭐 잘해봐 막 이런 식의 걸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해피투게더 3 같은 경우가 어느 날 박미선 씨와 신봉선 씨를 내보내고 남자끼리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때 사실은 개편이 실패를 했었고 그 이후에 엄현경 씨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좀 특이했었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서 이 나이든 남자 선배들의 막 평가 같은 것들에 별로 이렇게 굴하지 않고 그냥 뭐 전 저의 길을 가죠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막 전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전 남자 얼굴 봐요. 막 이런 말. 보통 젊은 여자 연예인들이 할 수 없는 남자 말. 얼굴을 본다고 말하면 굉장히 그게 밝히는 여자. 인성평가 영역으로 들어갔었어요. 좀 왜 이렇게 따지냐? 약간 건방지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얻었었는데 엄영경 씨가 너무 당당하게 전 남자 얼굴 봐요라고 하면서 실제로 출연한 남자들에 대해서
제 스타일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말을 솔직하게 하는 캐릭터로 되게 재미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웹툰 작가 기안84가 출연을 하고 나서 이 기안84가 엄현경 씨를 좋아한다라는 어떤 러브라인 설정을 프로그램 안에서 하고 다른 출연자들이 뭔가 계속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런 식의 거를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잘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거에 엮여버리게 되는 그 상황 같은 것들이 또 역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젊은 여성 연예인은 며느리 역할을 누구 하거나 여자친구 아니면은 누구랑 엮여가지고 네. 러브라인에 서 있거나. 네. 근데 왜 그 신봉선 씨랑 박미선 씨는 뺀 거예요? 해피투게더에서? 사실 해피투게더가 또 역시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이렇게 가라앉는 시점이 있는데 글쎄 그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왜 여성 2명만 뺐을까요? 저도 그것을 유재석 제작진에게 박명수를 뺄 수는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아마 뭔가 이렇게 쇄신을 해야 되는데 너 어차피 그러니까 서브 진행자들이고 니까 너희는 나가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현경 씨처럼 헤테로 커플링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 문재인 정부에서 젠더는 흥정이야. 네. 이게 기준이 아니라 흥정의 그런 대상인 것 것 같아요.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예능판도 다르지가 않은 흥정이로. 아이고 이래서 전부 아재판이 되는군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 뭐 젊은 남자애는 들어와도 또 안 되고 여자도 안 되고 그래야 아재판이 되어. 그래서 이렇게 아재판이 되는군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사실 무한도전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무모한도전 싱글일 때 다 무모한도전 이런 거 하면서 뭐 맨 2로 기차 끌기 무모한도전 할 때 게임 하는 거였고 무한도전으로 넘어왔을 때 맨 2로 기차 끌기 뭐 뛰어서 기차 이기기 이런 걸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포츠 댄스니 봅슬레이니 이렇게 스포츠랑 결합이 되어서 우리의 이제 어려움과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예능 그런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국민 예능으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사실 펼쳐졌었던 것은 유재석, 하하 이런 사람들의 결혼 이야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잉여거나 루저였던 개그맨이 그러니까 특히 유재석 같은 경우는 아주 자기 관리를 잘해서 국민 MC가 되어서 아나운서 아내를 얻어서 그 성공하는 그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현모양처가 되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아야 현모양처가 되는군요. 그럼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성공한 대한민국 남자의 대표 얼굴로 성장하는 게 사실은 무한도전이 보여준 어떤 신화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무한도전의 어떤 인기라는 게 뭐 90년대 향수파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근근히 유지되어 온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능 자체가 남자가 아재로 선장하여서 트렌드가 되는 이런 역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참 무한도전은 전 국민의 무한 도전인 것 같은. 하지만 거기서 명백하게 사실 여자의 얼굴은 싹 지워져 그렇죠. 있었고 여자라고 하면 뭐 이나영 씨라든지 이런 되게 잘 예능이 안 나오는 스타를 불러서 잠깐 불러서 이게 좀 뭐 이효리 씨도 나왔었죠 얼마 전에. 예. 그래서 사실 최근의 무한도전이 예전보다 좀 주춤하고 있는 거는 또 최근 2년 사이에 여성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다는 게 하나의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재미있게 보던 여성들이 이제는 충분히 봤다. 난 아닌 것 같다. 난 이제 그만 달력도 그만 살 거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저도 한 3년 내리사 썼던 거 정말 좋아했었던 게 저는 근데 정영돈 씨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맨날 재미없다고 구박당하고 이러면서도 좀 독특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좋아했던 달력 에피소드가 자기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걸 구현하라 그랬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뭐 성공한 야구 선수 막 아니면 재벌이라서 막 여자를 거느리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걸 막 했는데 정형돈은 바람을 표현해서 난 바람이 되고 싶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무한도전 멤버들 안에서 못 견뎠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그렇죠, 때문이든 그렇죠. 떠났다고 하는 것이 또 무한도전의 한 성격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형돈빠 옛날 형돈빠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거의 모든 것은 다 과거가 되었네요. 네. 아유, 이렇게 이제 아재 예능판인데, 여기 보니까 알쓸신잡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네요. 또 최근에 이 남성판 예능의 끝장판이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알쓸신잡은 새로운 포맷의 아재 예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들이 막 뭐 어디 가서 뭐 그 퀴즈를 하고 뭐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고 뭐 미션을 수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토크와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제 이들의 어떤 교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전달받게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인문학 어벤져스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이제 방송이 될 뻔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쨌든 굉장히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명한 명망가 남성들, 명망가 지식인 남성들. 그래, 명망가가 맞다. 네.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남자가 5명이 모여서 이제 어떤 이 지역과 뭐 역사와 사회와 예술과 음식과 뭐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성 시청자로서의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라는 걸 좀 그 기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선배, 상사, 친인척 뭐 이런 나이든 남성들로부터 너무 숫하게 이런 상황을 겪어왔거든요. 뭐 회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동네가 말이야, 뭐 서울에서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뭐 이 동네에 뭐 무슨 소금 창고가 있어서 뭐 여기 동네 이름이 이게 됐고 뭐라던가, 뭐 혹은 뭐 이제 내가 시집을 냈는데 말이야 라던가, 뭐 이런 식의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는 어떤 과시형. 상황. 네,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심지어 과시라는 생각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다. 그냥 그런 상태인 거. 뭔지 알겠어요. 이게 사실은 과시라는 생각은 없지만 듣는 사람은 참 교양이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50대 남성 명망가의 수다가 교양이 되는 시대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막 책상을 두들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느 순간은 초라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권력 문제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권력이야 이거는. 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교양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강릉의 오죽헌에 갔는데 유시민 작가가 여기서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이 율곡이의 어머니로만 의미를 부여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오죽헌의 어떤 소개 글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신사임당보다는 이의를 중심으로 서술한 신사임당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의미가 있는 말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조차 남성만이 말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가진 남성이 말했을 때에만 반발이 없거나 적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 여성주의적인 발화를 이렇게 메이저한 어떤 방송에서 하면 그 수위가 좀 얕더라도 뭐 우리 메갈이죠. 한국에서는 지금 메갈이죠. 메갈이라고 비난을 받는 게 너무 흔한 거예요. 이를테면 아마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말을 누군가가 뭐 이런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돼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욕을 먹을 거예요. 근데 남자는 기회도 얻고 사실은 당연한 말을 해도
욕은 안 먹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그 성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제작진이 여성을 배제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배제하려고 정말로 했던 건 아닌데 왜 그랬대요 그러면? 여성은 출발선에 없는 거죠. 세우지 대상도 않는 아니죠. 거죠. 네. 고려 대상이 아니야. 혹은 고려하더라도 남자보다 훨씬 쉽게 여기서 이 사람 좀 뭐뭐해 하고 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좀 캐릭터가 좀 그렇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훨씬 쉽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전히 흥정의 대상.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왜 까칠남녀 섭외가 네. 여성 전문가 패널 섭외가 제일 마지막에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처음에 섭외 왔을 때 안 한다 그랬고 온통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을 섭외를 했는데 안 해서 우리끼리 막 네가 해라 하다가 그럼 내가 이번에 하겠다 하고 사실은 나갔던 게 저하고 이현정 선생님이었었던 건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선뜻 나서게 안 되는 문화들이 있는 그쵸. 거예요. 논란의 중심에 쓸 수 있잖아요. 또. 막 그런데다가 논란의 중심에 쓰는 것도 너무 싫고 거기에 여자들은 늘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아무 말이나 못하는 게 또 우리잖아요. 전 지금도 너무 불안합니다. 이 방송이 걱정돼요. 방송 나가고 이제 기자님 어떻게 될지. 근데 괜찮아요. 저희는 우리끼리만 들어서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방송작가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강의 가서 여성 지식인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다 주시라고 그러면 유진님보다 똑똑한 사람 소개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페미니스트 지식인들한테 섭외 오면 제발 좀 나가라. 네. 괜찮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는 그러니까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과거에 어떤 굉장히 좀 본의 아니게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페미니스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어떠한 공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가해졌는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매체에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막 그 틀린 캡처 한 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아직까지도 무슨 년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성이 나는 여성주의자다, 페미니스트다라고 정체화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대중을 상대로 뭔가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리스크가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욕을 먹고 있다고 막 이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이거를 막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신봉선 인터뷰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봉선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리얼 예능 하면서 자기 집을 공개하는 그러한데 몇 번 섭외가 왔는데 자기는 일과 사생활은 구분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소강 상태에 빠졌잖아요. 지금 그 뭐죠? 그 복면가에서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많은 여성들이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아주길 바라는데 또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떠한 여성들에게 그래도 좀 시청자로서든 뭐로든 좀 응원을 해주고 평가는 좀 덜 빡빡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너무너무 빡빡한 그 잣대와 후려침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네. 그게 꼭 연애 예능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 우울해.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남은 이야기를 이제 알쓸신잡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5명의 예능 남성 지식인 소매상이라고 일부에서 손인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이 한남 엔터테인먼트 패턴이라는 것들이 좀 더 있는데 혹시 보시면서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게 있으세요?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김소연 놔두고 막 뒤에서 하는데 정말 한 20살 나이 차 나는데 정말 김소연 씨는 그리고 아마 지금 미성년자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여성들을
여성들 뭐 걸그룹이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나오고 혹은 이제 여성 한 명을 다수의 연상 남성들 네. 앞에 데려다 놓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고 성공한 프로그램이 아는 형님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패턴이 있죠. 김희철 씨가 이 여성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는지를 가지고 놀리는 거를 뭐 몇 주 연속으로 해서 막 자기네끼리 막 뭐 되게 약간 거침없는 막 그런 너가 되게 욕먹을 거 알면서도 이런 센 발언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좀 되게 재밌어하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 사실 담배는 기호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담배 밥 먹고 나서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담배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농담 그리고 놀림을 이 사람한테 던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러면 이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신하지 못한 여자인 것처럼 몰아서 이게 약점이 아닌데 약점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가치가 깎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도 아니에요. 담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여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예.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당황하지 않거나 세게 받아치면 약간 노는 여자처럼 취급을 해서 또 역시 그걸 깎아내리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황극 같은 걸 할 때 강호동 씨가 이분은 사실 굉장히 체구가 크고 뭐 운동선수였고 실제로 물리력도 굉장히 있을 텐데 되게 막 정말 자기 몸에 반도 안 될 것 같은 되게 어린 걸그룹 멤버랑 커플 연기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 여자친구가 약속에 늦어서 강호동 씨가 굉장히 화를 내는 상황을 연기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이렇게 치켜드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있는 상황극으로 소비되어야 될 게 아니라는 인식이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은 어떻게 끝났냐면 이 걸그룹 멤버가 막 오빠 뭐 하면서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둘이서 커플송을 부르고 막 머리로 하트 막 이런 걸 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 여자에게 폭력을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딱밤 같은 걸 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예능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리고 우리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진들도 그거를 이제 어떠한 재미라고 연출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정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엄청난 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통제하고 여성에게 뭐 정말 위협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남성과 여성 간의 폭력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없는 감수성이 거예요. 없는 그냥 거죠. 우리는 이 장면 건졌으니까 이거 재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초에 프로그램에 그 어떤 뭐 패턴이나 이런 걸 짤 때에도 이걸 빼려는 의지 같은 게 솔직히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그런 이러한 대중문화 비평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옹달샘 사태 이후에 어떤 클립을 찾아보다가 이들이 코미디 빅리그에서 옹달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남자라는 코너를 연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2012년, 2013년 그즈음에 있었던 코너일 거예요. 여기서도 그 명품백을 사달라고 들볶는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개그 프로그램을 일 외에는 그렇게 많이 즐겨보지 않는데도 정말 많이 봤던 게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는 여자친구와 억울한 나. 그 이거를 황현희 씨가 했었나요? 뭐 네 생일엔 명품백이고 내 생일엔 십자수냐. 이런 식의 구호 같은 것들을 되게 재미있게 결국 우리가 너무 저 여자들에게 억울하게 거의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베이스로 만든 코미디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젊은 여성에 대한 혐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없이 재생산되는 맞아. 그 남자를 중식이 호구로 밴드도 알고 생각나만 예, 정말 어린 여자애들이 자기 뭐 얼굴, 몸 그런 걸 무기로 남자의 돈을 거의 갈취하고 있다라고 의식하는 그런 것들 뭐 하다못 혹은 돈이 아니더라도 막 제가 컴퓨터 고쳐달라고 해놓고 뭐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더라 같은 식의 그 억울함 서사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되게 코미디로 재현이 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하고 뭐 된장녀 김치녀에 대한 증오 같은 것들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연결이 예. 되죠. 예.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저도 아마 저도 사실 그 내 생일엔 뭐 십자수 네 생일엔 명품백이냐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분석하는 기사도 그러니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한국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은 여성 혐오를 키우는데 역시 토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의 자기 반성하시고 반성할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오늘 까칠남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능 얘기라서 그러니까 그 막 남자 패널들이 너무 여자 편향적이다 이런 막 토로를 해서 그럼 뭘 다뤄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처음 나온 게 명품백이었거든요. 명품백 다루자.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죽는 얘기, 몰카 얘기, 뭐 낙태죄 얘기 이런 걸 할 동안 당신은 명품백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한이 맺혔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그 실체 없는 명품백. 그러니까 명품백을 설문조사라도 갑자기 하고 싶다. 저는 온라인에서. 그 연인 관계라는 게 항상 그렇게 공정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를 착취하는 관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상대가 남성일 때도 있고 여성일 때도 있고 무엇을 착취하느냐, 성적으로 착취하느냐, 물질적으로 착취하느냐가 다 다른데 명품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화두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서. 물론 그러한 여자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돈을 바라고 내가 정말 돈이 막 많지 않은데 억지로 사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걸 안 사주고 이 여자랑 헤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억울함만을 간직한 채 심지어 이걸 내가 겪지 않았어도 억울함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 명품백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왜 헤어지지 않는가? 내가 그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사람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상대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너네들도 남자가 때리면 헤어지지 왜 뭐라고 하냐라고 할 것 같아서 약간 되게 멘붕에 빠지게 헤어지려고 됩니다. 하죠. 그렇죠. 여자들은 헤어지려고 하죠. 그럼 또 이제 이별을 또 안 해주죠. 그쵸. 그리고 뭐 사이버 상으로도 사이버 스토킹 뭐 요즘은 워낙 디지털 성범죄. 그런 근데 거 하는 그것까지를 생각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명품백이 너무나 큰 그건 중요한 저는 이건 것 같아요. IMF 이후에 그 추락한 그거는 여성이 남성의 몫을 뺏어가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허약해진 그 남성 노동자의 지위를 거기에다 투사하는 거죠. 그런 경제력을 갖지 못한 자신의 그거를. 근데 그거를 여자 탓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구조를 바꿔야지. 그리고 그것을 대중문화 매체에서 계속 조장해 그러니까 왔다는 웃긴 게 거라니까 그게 남녀 대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최저임금 올리고 정규직 투쟁하고 이래야 될 것들을 왜 여자한테 나 지금 너무 분노스러워. 최고로 화난 모습. 정말 최고로 화나죠. 그러한 그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먹잇감을 찾고 그것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더 억울해하고 좀 우리가 뭐 이렇게 대결해서 뭐 이런 거가 아닌데도 정말 어쩜 그렇게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 나눈 적 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남자애들 자꾸 역차별 얘기하고 막 여자애들 명품백 사달라고 꽃뱀 막 김치녀 이런 얘기 막 하길래 이 선생님이 넌 여자를 만나봤니? 난 아닌데 대한민국 10대 남성들이 사실 여자를 만난다라는 문화행위 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는 형이 누가 건너서 뭐 김군이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명품백 사건도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도시괴담처럼 너무 오랫동안 퍼져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패턴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불편한 거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분노해. 그래 마지막 패턴 있네요. 네.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자리를 아주 확실히 잡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재 예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네. MC들 그리고 출연하는 셰프들이 거의 다 전부 다. 남자. 네. 여자 셰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가 됐던 적이 없죠. 출연 자체도 프로그램 시작한 지 1년 3개월 뒤에 그 박리혜 씨, 박찬호 씨 부인인 그분이 아마 특별 출연으로 처음 여성 셰프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셰프는 다 남자인 줄 알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3대 천왕에 나오시는 이제 그분들 중에는 여성 셰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그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 비혼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출연을 하면 냉장고 열어보면서 여기에 남성의 흔적이 있는가. 맞아. 이거를 엄청나게 맞아. 따지고 역시 또 놀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건 담배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 만나는 여자냐 아니냐라는 거를 굉장히 또 이 사람의 약점으로 삼고 그걸 또 재미라고 여기는 그런 방식의 토크를 좀 많이 했었고 뭐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결혼한 여성이 출연을 하면 남편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냐. 얼마나 현모양처스러운 냉장고냐. 아침마다 뭘 해주냐. 혹은 정말 막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가 출연을 해서 이제 남편이 음식을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본인은 요리 실제로 잘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다던가. 이선균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선균 씨의 부인이 배우 전혜진 씨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육아도 전혜진 씨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걸로 다른 기사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MC들은 이성균 씨의 냉장고지만 이건 사실 전혜진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냉장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혜진 씨는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역시 또 아무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냉장고 관리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혼자 사는 남자인 경우엔 냉장고에 뭐 물이랑 술이랑 뭐 말라 비틀어진 뭐만 있어도 별로 뭐라 하진 않아요. 아니 예능 할당제 해야 되겠어.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그러한 그 젠더 의식이 전혀 침투되지 않는 게 정말 저희나 이렇게 지금 모여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시선이 다양하지 않은 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까. 네. 그래서 참 깜깜한. 정말 권력을 잡아야 되겠어요. 손희정 선생님. 네. 방송 권력을 잡아서 잡을까요, 다 같이? 네. 아니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방송에 출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성들이 권력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소비자 운동에서 좀 더 나가려면 권력을 잡아. 이렇게 하면은 저 혼날까요? 어쨌든 그 존재로 영향력을 가진 여성들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지금 사실 김숙 씨가 한국의 여성 예능을 거의 혼자 견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님과 함께 최고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도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시켰었고 뭐 언니들의 슬램덩크의 상당 부분도 김숙 씨가 이제 지고 갔었고 뭐 이제 곧 시작할 그 온스타일의 뜨거운 사이다라는 프로그램도 뭐 7명 정도의 여성들이 출연을 하는데 김숙 씨가 어쨌든 중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재밌겠는데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훨씬 많은 김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박미선 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10년 전에 박미선 씨는 최고의 예능인, 탑 클래스 예능인 중에 하나였어요. 연말 시상식에서도 저 사람 이번에 대상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그 10년 사이에 이 사람이 진행 능력이 바래지는 않았는데 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메이저 예능 뭐 해피투게더를 비롯해서 밀려나고. 근데 이분이 2009년에 백상예술대상 여자 예능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잘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같이 이제 잘 나가던 예능인들이 유세윤 씨, 김구라 씨, 이경규 씨, 윤종신 씨 이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특집 기사로 한번 이분들을 모아서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남자 예능인들은 여전히 막 프로그램 많고 날고 있네요. 잘 나가죠. 유세윤 씨는 심지어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한테는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박미선 씨는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여자를 못 봐주는 거야. 그리고 아니 지금 사람들의 뭐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건데 실제 이거는 저는 사회 심리적인 분석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지금. 많이 버는 것도 싫어하고 싫고, 너무 탑에 오래 있는 것도 그것도 싫어하고 싫고, 뭐 이런 식의 남자들은 뭔가 자기가 계속 빼앗겼다라는 그런 피해자 서사를 갖고 있고 그게 더 우월하게 계속 한국 사회가 우쭈쭈 해주고 여자들의 목소리는 계속 배제하는 거가 그동안에 계속 일관됐던 흐름인 거잖아요. 우리가 오죽 못 참아서 강남역 정말 참다 못 참아서 막 이제 뛰쳐나온 거잖아요. 너무 배운 민주주의와 현실이 다르니까. 울분에 차네 오늘. 이렇게 예능이 울분에 차. 비분 관계. 예능이 이렇게 울분에 찰 수가 있어 정말. 예. 그래서 그 여자 예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 이 사람의 커리어가 쌓이는 게 아니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어가 쌓일수록 오히려 입지가 불안해지고 계속 뭔가 방송에서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네요. 젊은 여자를 원하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 하나 쓸 자리에 젊은 여성 2명 쓴다. 이거 있거든요. 나이 든 여자는 만만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능의 롤, 뭐 꽃병풍이라든지 뭐 러브라인이라든지 뭐 약간 뭐 우리가 뭘 얘한테 맨스플레인 할 수 있는 대상도 그렇죠. 아니고 저 사람들 저 여자를 모시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남자 연예인들은 뭐 도박이나 음주운전이나 뭐 온갖 되게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쓱 복귀를 하잖아요. 반발 여론이 있어도 그냥 그거를 방송사 측에서 무시를 해요. 근데 여자 연예인에게는 그냥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그냥 밀어내려고 하고 올드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지금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그래도 반응이 괜찮은 사람은 박지윤 씨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어떤 PD가 했었어요. 근데 남자 예능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좀 올드해져도 아재라는 트렌드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자 예능인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좀 아줌마 같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자리는 안 주는 거죠. 뭔 말을 갑자기 만들어야 될 거. 뭘 선생님, 만들까요? 예. 저기 까칠남녀에서 말 좀 하나 만들어봐. 아재에 준하는 아재의 그 대항어로 정말 여성들이 얼마나 기여하면서 박박기며 살고 있는지. 일단 아재부터 해체할까요? 대항말 만들기 전에. 맞아요. 아니 근데 말을 만들어야 꼭 해체될 것 같은. 예. 예, 저희가 지금 2부에서는 그 남성판인 예능, 그게 이제 아재 예능,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 또 그것이 그 어떤 그 패턴들이 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저희들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것인가. 네. 예. 들으신 분들도 저희처럼 비분 관계하면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무한도전도 재밌고, 1박 2일도 재밌고 지금 여기 안가에 계신 선생님도 재밌는데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되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운동의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도대체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시도했을 때 실제로 이것이 변화하는지는 그 결과물로서 만족스러웠던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 시청자이자 소비자로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지금 만들어지고 방송되는 예능을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 저는 그 재미있는 것 그리고 보기 좋은 것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되게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맡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좋은데 난 제가 좋고 뭐 이게 너무 재밌고 그런데 그거를 아니야 그건 나빠라고 그럴 수는 말해서 없어요. 이들이 안 보게 되지도 않고 실제로 뭐 거기서 딱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시청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할 것들은 내가 혹시 남성에게 더 관대하고 여성한테만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 여성에게 내가 정말 어디까지 그러니까 남성과 동등한 어떤 수위를 허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뭐 이야기하는 거, 뭐 이 사람의 뭐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 이런 뭐 혹은 몸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로 저들에게 좀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좀 내가 너무 성별이 문법적으로나 혹은 이성애 중심적인 관점으로 방송을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이것이 좀 잘못된 걸 알고 본다면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나의 소비가 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소비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이거 좀 뭐뭐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어라고 알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다음에 또 이런 것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토양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방식을 우리가 뭘 선택할까 같은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저것 해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있느냐하고는 별도로 예를 들면 이제 옹달샘 사태 때는 광고 불매 움직임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거나 뭐 제작 협찬을 하는 업체들의 리스트 같은 게 좀 돌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막 어떠한 업체는 아마 광고를 좀 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방송사 뭐 홈페이지 같은데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건 진짜 너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고 혹은 뭐 이제 굉장히 너무 심각한 뭐 여성 혐오 발언 뭐 그런 잘못된 말을 했던 사람들이 공공기관하고 뭐 홍보대사를 한다거나 뭐 어떤 행사를 맡게 됐다거나 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 같고 이제 내가 항상 이런 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걸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제 비판적인 액션을 취하는 단체들을 어쨌든 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은 계속 우리가 소비자로서 행동하는 것 외에 그렇게 답이 없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어쨌든 비판들이 있잖아요. 소비자 정체성만을 가지고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전 지금으로서는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아직 찾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이게 어쨌든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남자에겐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정말 질문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앱 같은 거 네네. 방송통신 뭐 위원회 이런데 우리가 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올렸잖아요. 탄핵하라 막 이러듯이 손쉽게 그런 거를 이렇게 그걸 즐겨는 봤어. 근데 거기서 어떤 게 불편해. 그럼 이제 그런 거에 쉽게 이렇게 의견을 좀 남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하듯이 방송주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방송은 좀 안 볼 수 있다든지 또는 뭐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견을 좀 더 잘 남긴다든가 중요한 거는 방송국 권력을 좀 교체를 어떤 방송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사실 아까 그 출연자 성비 얘기를 했는데 간부의 성비를 보면 정말로 그렇죠. 남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좀 바꿔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손희정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님 께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한계인 것은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무기이지만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 계속 까칠남녀 얘기하는데 까칠남녀 게시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네, 그렇죠. 막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막 이 메가 방송을 없애라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말이 만들어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재밌다라고 하는 게 사실 관습적일수록 더 쉽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익숙한 게 TV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한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재밌을 수 있고 똑똑한 여자들이 떠드는 건 시끄럽게 들려왔기 때문에 불편하다. 여자가 나서 떠들면 시끄럽다라고 재미없이 아는 척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는 재미를 그냥 익숙한 걸 보고 즐기는 재미에서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즐거움이라는 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재미도 또 발굴해가는 다른 재미를 찾으면서 또 이제 방송 문화도 바꿔가고 이런 건 어떨까? 네. 네. 사람들이 저랑 방송 보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면 계속 꽁시렁거리고 몰입을 방해하는구나. 너 때문에 재미없고 막 소편하게 봐야 되는데 야 저건 어떻게 그러니까요. 우리 지혜처장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신중하게 TV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예능을 잘 안 봐서 혹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분홍색 네모반을 봤어요. 아이돌 학교.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 어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지도 않게끔 저기서 과연 무슨 배움을 주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인데 그럼 학교라는 건 배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뭘 가르쳐도 도대체. 그리고 사실 손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익숙한 것에 대한 재현이라고 할 때 우리한테 내무반이라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옴으로써 이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전의 예능들, 특히 진짜 사나이 같은 예능들에서 내무반이라는 게 우리의 예능적 공간이 된 거죠. 사실 이건 예능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린 여자아이들이 모였으니까 분홍색으로 칠한 내무반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저것에 어떠한 지점에 공감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들도 그렇고 제작진들이 그런 관습에 너무 익숙해져 그러한 상상력 예능의 관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뭐 분홍색과 네모반 그리고 뭐 이제 결혼 안 한 여자를 놀리기 뭐 뚱뚱한 사람을 놀리기 뭐 무언가를 어떤 결격 사유로 놓고 계속해서 후려친다든지 뭐 올해는 뭐 시집 가셔야죠 막 같은 말들을 저 사람을 향한 효과적인 농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전반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들이 비판적으로 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와 함께 뭐 예능 제작진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정말로 이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가져야 돼요. 너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무슨 방송 작가인 분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김미화 씨가 탁현민 씨 옹호했었던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개그맨실이 그러니까 방송 전체에서도 제일 그런 게 심하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이런 남녀 차별과 위계 이런 게 되게 심하고 그래서 김미화 씨도 어쨌거나 여성 예능인으로서 입지를 가진 분이지만 그 내부의 문화를 다 학습하고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봤을 때 탁현민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옹호하고 그렇게 돼서 사실은 김미화 씨가 옹호했을 때 놀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게 그대로 그 사회의 가장 그 대중적인
속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의 여성 혐오의 현실, 어떤 그러한 아직은 나아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회적 인식 그런 게 그대로 예능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어렵게 남성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딱 이거다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1부, 2부 다 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을 같이 분노했다가 비분관계했다가 이제 했는데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가 나눈 주제는 남성들의 그 과대 재현되는 예능과 여성 예능인들의 사라지는 여성 예능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예, 오늘의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인사 나눔하고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많은 그 생생한 얘기와 입담을 보여주신 최지은 기자님부터 좀 소감과 인사 나눔을 할까요? 예. 네, 제가 항상 말을 하고 있으면 제 생각과 말이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서 횡설수설하게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래도 아닌데? 예, 재미있었고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 혹은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각자가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더 인사하시면. 저는 그러니까 의들의 당나귀기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그냥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우리끼리 하면 좋아로 계속 사실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막 높지 않아도 괜찮아, 막 회원들이 들어주시면 되지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 뭐 100만 다운로드는 안 되더라도 아자. 10만은 가자. 뭐 이런 될까요? 아유, 그럼요. 네. 뭐든지 첫걸음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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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를 뽑을 때 아마 그때 추천됐던 멤버로 여자 중에서는 홍진경 씨가 들어갔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서 무한도전에 여자가 들어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낯설어도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저희 대한민국의 예능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세상을 그대로 투영하는구나. 대중문화가 우리가 이제 여성 노동자에는 이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얘기하는데 정말 예능에도 할당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리고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슬펐어요. 네. 사라져버린 여자들의 이야기. 정말 수없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사라짐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정말 좀 하고 타파하고 그럴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운을 모으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울려 퍼지는 여성 예능판을 되도록 우리도 더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더 핫하게 뜨겁게 8월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